북한의 방송국, 그곳은 진실이 아닌 선전이 흐르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마이크 앞에 앉아 지시받은 대로 말하는 아나운서. 그들의 목소리는 전국에 울려 퍼지지만 그 말 속에 진실은 없습니다. 엄격한 감시 속에서 한마디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된 일상. 방송에서는 풍요로움을 말하지만 거리에는 굶주림이 있고 행복을 외치지만 공포가 도시를 지배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한 아나운서는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한 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수없이 서야 했던 위험한 탈출, 조국을 배신한다는 죄책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선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평양방송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되고 설렜죠. 평양에서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날 방송국 건물에 들어서자 너무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는 의외로 조용했어요. 선임 아나운서 김 선생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목소리가 좋다고 들었소. 바로 실습부터 시작합시다. 김 선생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방송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마이크와 녹음기, 그리고 대본을 놓는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김 선생이 대본을 건네주며 말했죠. 이걸 외우시오. 실수는 용납되지 않소. 그날 밤늦게까지 대본을 외웠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쉼표까지 완벽히 기억해야 했어요.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심호흡을 여러 번 했어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방송이 끝난 후 김 선생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칭찬이었던 거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대본을 받았습니다. 대본은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읽기만 하면 됐어요. 단어 하나, 억양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가끔 어색한 표현이 있어도 수정할 권한이 없었죠. 한 번은 대본의 오타를 지적했다가 김 선생에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우리의 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오. 방송국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대본을 받고 외우고 방송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창의성이나 개성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업무 외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죠. 한 번은 동료 박순희와 친해지려고 했지만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방송국 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발음 연습을 했고 목소리 톤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때는 그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본의 내용에 의문을 품지 않았고 그저 잘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저 기계였던 겁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기계였어요. 방송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내부의 분위기가 얼마나 팽팽한지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방송 중에 위대한 영도자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살짝 더듬었어요. 방송이 끝난 직후 책임자 최 선생이 방송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이런 실수가 또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소. 그 말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걱정했으니까요.
방송국 내에는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보고되었어요. 한 번은 동료 김미영이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해 메모지를 삼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식량 배급에 대한 불만을 메모했던 거였어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날씨나 방송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말했죠.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을 나누는 것은 위험했어요. 한 번은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은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요.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 원칙을 따랐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상교육도 받았어요. 강의실에 모여 영도자의 위대함과 우리나라의 우월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누가 더 열정적으로 충성심을 표현하는지 경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영도자의 지혜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송 내용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뉴스는 영도자의 활동과 업적, 그리고 나라의 발전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소식은 전혀 다루지 않았죠. 한 번은 홍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하는 대신 영도자가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다는 내용만 방송했습니다. 방송국 밖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했어요. 아나운서는 공인이었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걸음걸이까지 모두 검열받는 느낌이었죠. 한 번은 시장에서 외국 상품을 구경하다가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는 허가된 장소 외에는 가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동지였지만 속으로는 모두 외로웠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말은 많았지만 진짜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낙원이며 인민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한 현실은 달랐어요. 거리에는 야윈 얼굴의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시장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매일 인민들의 생활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는 내용의 대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도 자주 끊겼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은 지방 출장을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런 광경은 이미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방송에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대가정이며 영도자는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웃끼리도 조심스러웠고 가족 간에도 솔직한 대화가 어려웠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전화로 모두 잘 지내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주변을 둘러본 후에야 네, 잘 지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기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죠. 출근길에 본 현실과 방송할 내용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리에는 군인들이 늘어났고 검문도 강화되었어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우리 사회는 범죄가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료 박 선생은 한 번 저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을 분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게 충격을 주었죠. 저는 그때까지 방송 내용을 의심 없이 믿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퇴근 후에는 몰래 장마당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중국산 사과를 몰래 샀는데 그 달콤한 맛에 눈물이 났어요. 방송에서는 우리 과일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런 괴리감 속에서도 저는 매일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아나운서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 이 질문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창 민지가 평양에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민지는 국경 지역 가까이 살았는데 중국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들어봐, 밖의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 민지의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라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어 진짜 뉴스를 알 수 있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외국 방송을 듣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작은 소리로 한국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한국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량난과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내가 매일 보는 현실과 너무 일치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 공포에 질린 눈빛들, 외국 방송이 말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저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병원에 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고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출근길에 본 풍경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방송에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단어들이 걸렸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간신히 문장을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지와는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선택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탈북이라고 해. 처음 들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도자와 조국을 배신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매일 거짓을 말해야 하는 현실이 저를 점점 더 괴롭혔습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민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준비하자. 떠날 준비를. 그녀의 말에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무너져 내렸고 새로운 가능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탈북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죠. 먼저 방송국에서 휴직 처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핑계로 지방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행히 승인이 났습니다. 민지가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어요. 첫 만남에서 브로커 김 씨는 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했다고? 위험한데.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굴이 알려져 있어.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 김 씨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모르더라도 얼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탈북 비용으로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몇 안 되는 귀중품을 모두 모았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금반지, 방송국에서 받은 상장과 함께 주어진 시계, 그리고 어머니가 결혼할 때 챙겨주신 비단 이불까지. 김 씨는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엔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야. 그의 말을 들으며 지도를 펼쳐보았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는 저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난다는 것,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도 연루되면 큰일이니까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느끼셨는지 오래도록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그저 웃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짐은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몇 벌의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부모님과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탈북하다 붙잡히면 이 사진이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평양의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조심해. 꼭 살아서 자유를 찾길 바랄게. 민지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새벽녘 김 씨가 보낸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저와 같은 두려움과 결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집을 돌아보았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트럭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어요. 짐칸 안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눈빛으로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죠. 누가 정보원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국경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검문소가 많아졌어요. 첫 번째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트럭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며 물자 운송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군인들은 짐칸을 흘끔 보더니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검문소를 지났지만 마지막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군인 한 명이 짐칸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재빨리 군인에게 다가가 뭔가를 건넸어요. 담배였을까요? 아니면 돈이었을까요? 군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칸 검사는 없었고 우리는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트럭은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멈췄습니다. 김 씨가 우리에게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해. 강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릴 거야.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우리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결정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숲속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누군가 뒤에서 발목을 다쳤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겨울이라 얼어있긴 했지만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나무 막대기로 얼음을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널 수 있어. 하지만 서둘러야 해. 날이 밝기 전에 건너야 돼. 강을 건너기 전 김 씨는 우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쪽에 도착하면 사람들을 만날 거야.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북한 사람처럼 보이면 신고당할 수 있어. 그 말에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원래 가던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며 김 씨가 방향을 바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경 경비대가 순찰 중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우리를 재촉했어요. 빨리 이동해야 해.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숲속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중국인 2명이 우리를 트럭에 태웠어요. 그들은 조선어를 할 줄 알았지만 우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으로 우리 얼굴을 가리고 트럭 뒷칸에 숨기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저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밤이 되어서야 트럭은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두려움과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같은 운명을 나누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창고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었고 화장실은 바깥에 하나뿐이었어요. 창문도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밥과 김치가 전부였죠. 브로커들은 우리에게 최대한 조용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모두 북송됩니다. 그 말에 모두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북송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으니까요. 탈북자는 조국의 배신자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저 같은 방송국 출신은 더욱 심한 처벌을 받겠죠. 낮에는 주로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소음이 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붙잡히는 꿈, 부모님이 나를 찾는 꿈, 방송국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곤 했어요. 창고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었습니다. 60대의 할머니는 남한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하셨어요. 20대 초반의 청년은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30대 여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도망쳤다고 했어요. 모두 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브로커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세요. 내일 이동합니다. 그 말에 모두 긴장했어요. 이동은 항상 위험을 의미했으니까요. 브로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사막을 건너야 해서 힘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이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중국의 풍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 점점 시골로, 그리고 마침내 사막지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희망은 커져갔어요. 한국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우리를 나누어 보냈습니다. 한 번에 모두 가면 눈에 띕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저는 3명의 다른 탈북자와 함께 국경을 넘게 되었어요. 국경은 생각보다 삭막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드문드문 보이는 검문소만 있을 뿐이었어요.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달빛 아래 사막을 걸었어요. 몽골 국경을 넘어서자 새로운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송했던 모든 것,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나라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압도적인 빛의 향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부족해 밤이면 어둠에 잠기곤 했는데 이곳은 밤에도 대낮같이 밝았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을까요?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3개월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어요. 탈북민들의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죠. 돈 관리부터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특히 한국말이 북한 말과 달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여정을 겪어왔기에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는 2번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공간이었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자유로웠죠. 누구의 감시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아나운서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면접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작은 회사의 일을 시작했어요. 북한 억양 때문에 고객들이 가끔 놀라기도 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 미영 씨는 제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녀는 제 억양을 놀리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줄 수 있어요? 미영 씨 덕분에 회사 생활에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 문화와 유행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북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착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나는 이제 누구인가?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저를 배신자로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TV에서 북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과거에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내가 저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탈북민 모임에 참석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눌 수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북한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노래 속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잃어버린 고향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비록 아나운서로서의 목소리는 이렇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로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최근 북한의 의료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품조차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간단한 질병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특히 의사들은 환자를 살릴 수단 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북한에서 2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다 탈북한 리정숙 씨입니다. 그녀는 약이 없어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 자녀들의 탈북 후 남편의 심각한 병을 치료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북한 의료 시스템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의료 현실과 그녀의 탈출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내과 의사로 25년간 일했습니다. 리정숙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였지만 사실 저는 매일 무력감에 시달렸죠.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약이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의사로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환자를 눈앞에서 살릴 수 없을 때였습니다. 병원 약품 창고는 항상 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구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산에서 캔 약초를 다려 먹으라고 처방하는 것뿐이었죠. 이것이 북한 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 특히 추웠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폐렴에 걸린 5살 아이가 실려왔어요. 아이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결국 아이는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이 아버지는 왜 자신의 아이를 살리지 못했냐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광산에서 일하다 갱도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의사인 제가 남편조차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없었죠. 진통제 한 알 구하기 위해 저는 병원 약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아내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우리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은 일을 못해 배급이 끊겼고 저의 의사 월급은 쌀 몇 킬로그램을 사기에도 부족했어요. 아들은 군대에 갔다가 영양실조로 돌아왔고 딸 수연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집안일을 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중국에 가서 약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반대했어요. 국경을 넘다 잡히면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연이는 이대로는 아버지도 오빠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 환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더는 보기 싫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수연이의 방이 텅 비었어요.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곧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딸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딸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어쩌면 딸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강가에 나가 중국 쪽을 바라보며 딸의 안전을 빌었어요. 병원에서는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국경을 넘어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제 영혼은 딸과 함께 이미 북한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이가 떠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이상하게 흥분해 있더군요. 수연이한테서 소식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꾸러미를 풀어보니 기초의약품들과 300위안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수연이가 중국 연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낸 약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됐죠. 하지만 동시에 딸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으니까요. 약품들을 살펴보니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영양제 모두 포장이 깨끗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했죠.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나니 그동안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가족은 당장 약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현실은 여전했어요. 다음날 출근해보니 폐렴 환자가 또 실려왔는데 약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연이가 보낸 항생제가 만져졌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약을 꺼내 환자에게 놓았습니다. 간호사가 약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저 환자 살리는 데 쓰이면 된다고만 답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보내주는 약들 중 일부는 남편과 아들에게 썼지만
나머지는 가장 위급한 환자들에게 몰래 사용했어요. 그것조차 부족했지만 적어도 몇몇 생명은 구할 수 있었죠. 1년이 흐른 어느 날 국경마을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친척 집까지 이틀을 달려갔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이는 이제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숨감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적국이라 배워온 그곳에 내 딸이 있다니.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간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딸이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한국에는 약이 넘쳐나고 아픈 사람들이 약이 없어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엔 모든 기계가 있고 의사들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꿈꿔온 의사의 모습,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이었죠. 수연이는 만약 제가 한국에 오면 남편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아들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의사로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딸에게서 약이 오고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점차 딸의 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병원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간부 가족들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주민들은 그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약품은 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었고 의사들도 생계를 위해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패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결과 가족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죠. 점점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왜 우리나라에는 약이 없는 건지, 왜 사람들이 간단한 질병으로도 죽어가는 건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차츰 더 근본적인 의문으로 바뀌어갔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내준 약으로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저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도요. 딸 수연이가 한국으로 간 소식을 들은 후 저희 가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북한 체제에 대해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병원에서 정치학습 시간에 입을 다물었어요. 특히 아들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일들을 듣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굶주림에 시달렸고 상관들의 구타가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동료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했죠. 제가 병원에서 보는 현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내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장마당에서 친구들과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중국 국경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나 봅니다. 가끔 밤늦게 돌아와 어머니,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저 젊은이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장마당에서 밀수품 거래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과거 군 출신이라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간신히 뇌물을 주고 풀려났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몰래 가방을 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친구네 집에 며칠 묵고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베개 밑에는 짧은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를 찾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두 자녀 모두를 잃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저주하고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저녁이면 두만강 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아마도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갔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0개월 후 또다시 국경 근처 친척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 함께 전화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한국에 도착한 지 석 달 됐다며 이제 안전하게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국경 근처까지 브로커를 보냈다고 했고, 이제는 저희 부부도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까지 그 위험한 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에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태국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약이 있고 의사들은 정말로 환자를 치료해요. 아들의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다리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를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저는 가족을 지킬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몰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국경 지역에 대해, 중국에서의 이동 경로에 대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의사로서의 꼼꼼함과 분석력이 이러한 정보 수집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지식이었어요.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모르게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과 아들이 탈북한 후 저희 부부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동네 인민반장이 집에 들러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감시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보위부 요원 김대위의 방문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 자녀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까? 혹시 중국에 있다는 소식은요? 한국으로 갔다는 말은 들은 적 없습니까? 저는 매번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김대위의 눈빛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리정숙 동무, 알고 있겠지만 가족이 반역자가 되면 남은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적이라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의 말은 위협이자 회유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암시였죠. 하지만 저는 자녀들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김대위가 돌아간 후에는 항상 온몸이 떨렸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골마심한 감염이 생겼어요. 수연이가 보내준 항생제도 이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고통으로 신음했고 저는 그를 지켜보며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의사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에게 가야 하오. 여기 남아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탈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있는 동료 의사 한 명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고향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간다며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준비는 서둘러 진행되었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꾸렸고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떠나기 전날 밤에야 계획을 말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자신같이 아픈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살려면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수연이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당신 다리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결국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경 마을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열차 안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누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들킨 것은 아닌지 두려웠어요. 국경 마을에 도착해서는 수연이가 알려준 연락처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남자로 말투로 보아 조선족인 것 같았어요. 그는 우리에게 국경을 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이미 수연이가 지불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두만강은 이 계절에 수심이 낮아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밤에 움직여야 하고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셔야 해요. 그날 밤 저희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어했지만 저는 그를 부축했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강을 건너면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멀리서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희는 급히 숨었고 브로커는 침착하게 다른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정보다 2km 상류에서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남편을 부축하며 저는 한 발 한 발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남편의 체중이 실려 발을 내딛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빈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중국 음식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민가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날 저희는 수연이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딸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어요. 딸은 서울의 자신의 집을 카메라로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가질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일반 가정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TV에서 우연히 한국 의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최신 의료 장비와 깨끗한 병원 환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마음껏 약을 처방하고 첨단 장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굶주리지 않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났던 거예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브로커는 우리에게 다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다리 감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머무를 수는 없었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괜찮을까요? 남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브로커에게 물었더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들보다 더 심한 상태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당신은 의사니까 남편을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냈어요. 버스, 기차, 때로는 트럭 뒷칸에 몰래 타기도 했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테니까요. 특히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국경 수비대가 삼엄하게 검문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숲속에 숨어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다리 감염이 심해져 고열에 시달렸죠. 저는 가지고 있던 항생제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태국에 도착하면 병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불안했어요.
남편이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라오스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즉시 유엔 난민기구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난민 캠프로 이송되기 전 남편은 태국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태국 병원은 제가 본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환경, 다양한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넘쳐나는 약품들. 북한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의사인 저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진단 방식, 치료 과정, 약품 사용법까지 제가 알던 의학과는 많이 달랐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캠프에는 우리처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자유와 새로운 삶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종종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비록 태국어를 몰랐지만 기본적인 진료는 도울 수 있었어요. 특히 어린 탈북 아이가 열병으로 아플 때 제가 응급처치를 해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진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이 있으니 환자를 실제로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 난민 캠프에서 3개월을 보낸 후 마침내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탈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자녀들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사실도 긴장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 아니면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밤이었지만 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조사관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서는 당 간부나 높은 직위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조사 과정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조사는 고문과 협박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한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물과 음식도 제공받았어요. 심지어 남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대우가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조사 후에는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 경제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인터넷 사용법을 배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기술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한 진료실, 다양한 의료 장비, 그리고 풍부한 약품들. 저는 틈틈이 간호사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에게 의학 서적도 빌려주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저는 북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다리도 하나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만성골수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항생제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여기서는 집중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환자들을 생각했어요. 같은 병이라도 이곳에서는 살 수 있고 북한에서는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드디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정착금과 함께 작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깨끗한 화장실,
24시간 나오는 온수, 항상 따뜻한 난방.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특히 부엌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수연이가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가르쳐 줄 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무나 석탄으로 불을 피워 요리했는데 여기서는 단추 하나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냉장고에는 항상 식품이 가득했고 수도꼭지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정기검진을 위해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병원의 시설과 서비스에 놀랐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이 부족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여기서는 약이 없어 환자를 보내는 일은 없네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의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약이 없어서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약이 없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기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생활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같은 한국어이지만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의학 용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식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식 용어를 썼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와 경쟁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단순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탈북민 지원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었어요. 특히 탈북 의사 모임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방법과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북한 의사 면허로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었지만 간호조무사나 의료 관련 직종으로 일할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자유로운 생활,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자유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금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탈북민 의료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에서의 열악한 의료 때문에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 의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 약이 넘쳐나는 병원에서 진정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가진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북한 최고위층 경호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특권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내부에는 잔혹하고 이중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도 호위사령부 예하 부대에 발탁되어 현송월을 경호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최경호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북한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상부의 지시로 호위사령부 예하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호위 관련 임무면 집안에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양 인근에 있는 특수부대에서 사격 훈련과 경호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 전체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대대장 동지가 모든 병사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층 인물을 가까이 모실 경호병을 새로 뽑는다.
누구든 이 기회를 얻게 되면 우리 부대의 영광이고 가족까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니 열심히 임해라. 저는 제가 선발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부대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전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보위부 쪽에서 저를 면담하겠다는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저는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보위부라는 말만 들어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면담 내용은 전혀 다르게 흘렀습니다. 동무, 신상명세와 군생활 기록을 보니 꽤나 충성심이 높다고 평가돼요. 상부에서도 동무를 좋게 보고 있네. 그렇게 해서 저는 더 높은 특별한 자리로 발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간부를 경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경호 대상은 현송월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대열에서 노래를 하는 예술인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제가 들은 설명은 이랬습니다. 현송월 동지는 김정은 원수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며 그분을 호위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저는 큰 영광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싹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집안 전체가 끝장날지 모른다. 그런 공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현송월을 직접 뵌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양 시내의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아래층부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문 앞에서 신분 확인을 3번이나 받고 나서야 마침내 제가 경호할 인물과 대면하게 되었죠. 새로운 경호원이라지요. 이름이 최경호라고 했던가요? 그녀가 은은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예, 최경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인상은 생각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꽤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래 잘하는 예술인답게 말투도 상냥하게 들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생각보단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죠. 그런데 그 첫인상이라는 건 언제나 끝까지 같으란 법이 없더군요. 처음 며칠간은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현송월 동지가 외출하거나 공연 리허설 장소로 이동할 때 동행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대개 그녀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저는 뒤따르는 차량 안에서 무전을 챙기고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동시에 일정이 없을 때는 그녀가 머무는 집 앞에서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집 밖에서 특이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분명 남쪽 말투 같은데? 당시 저는 북한 방송 말고는 남조선 말이 담긴 매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북한 아나운서의 딱딱한 어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문틈으로 귀를 가져다 댔더니 드라마 OST인지 대사가 섞여서 흘러나오더군요. 순간 저는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걸리기만 해도 공개 처형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걸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공화국의 핵심 예술인이라는 분이 노골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니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게 그런 것을 문제 삼을 권한이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괜히 내가 들은 티를 냈다가 오히려 내가 의심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부터는 조금씩 현송월의 이중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민족을 지키고 김정은 동지께 충성해야 한다 라면서 대남 적개심을 강조하는 스피치를 참 잘도 하더니 막상 집에서는 남쪽 노래나 드라마를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고 또 가끔은 아이돌 댄스 같아 보이는 춤 연습도 했습니다. 현송월이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오빠, 정말로 나만 사랑하는 거지? 같은 한국식 대사를 흉내내는데 듣고 있으면 정말 기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북한에서는 이런 말투 한번 잘못 썼다간 큰일 나는데 정말 위 사람들은 마음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호화로운 삶은 제가 태어나 자랐던 그 궁핍한 북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 들르게 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예술단 교류를 위한 시찰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쇼핑이 주목적처럼 보였습니다. 보안이 삼엄해서 저와 경호팀 몇 명이 따라가야 했는데 차에서 내린 현송월은 바로 고급 명품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있는 이름난 쇼핑몰이었는데 전혀 주저함도 없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 매장을 훑으면서 가방과 구두를 휙휙 구매하더군요. 값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직원이 설명하면 그래요? 그럼 이 색깔이랑 저 색깔도 같이 주시겠어요? 라고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현송월이 돌아서서 저를 힐끗 보며 최경호 이거 어때요? 화려해 보여? 하고 물었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예, 동지께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다른 경호원 하나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눈이 마주쳤는데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도대체 여긴 어느 나라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태어나 평생 이웃들이 굶어서 쓰러지는 모습을 봐왔고 늘 공화국에 충성을 다해야 식량 배급이라도 제때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 가깝다는 이들은 남쪽 문화를 몰래 소비하면서 해외 명품을 마음껏 사들이며 어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단독으로 누리는 중이었지요. 이런 현실을 깨닫고부터는 제 마음속에 회의감이 더 커졌습니다. 미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는 사건인데 현송월의 숙소를 담당했던 가정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장혜숙 아주머니라고 하겠습니다. 혜숙 아주머니는 올해 나이로 48 정도 됐고 원래는 평양 근교에서 살다가 가족 부양을 위해 이곳 가정부로 일하게 된 분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보면 늘 경호동지 식사하셨습니까? 하며 챙겨주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다며 은근히 간식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고된 업무 속에서 그런 소소한 인정을 받을 때면 저도 모르게 북받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해숙 아주머니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경호 동무, 사실 어젯밤에 제 딸이 갑작스레 아파서 약값이 필요합니다.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모아둔 약간의 위안화를 건넸습니다. 저 역시 크게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다니면서 간간히 달러나 위안화를 조금씩 모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해숙 아주머니가 두 손을 덜덜 떨며 고맙습니다, 동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울먹이는 걸 보고 이토록 어려운 형편인데도 이 집에서 일한다니 대체 얼마나 절실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전 해숙 아주머니가 현송월의 화장대 위에 놓인 보석함을 정리하던 중 잠시 손에 들고 바라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현송월이 방에 들어왔고 순간 당신 이거 훔치려고 했어? 라며 크게 소리 지른 모양입니다. 해숙 아주머니는 당황해서 아닙니다, 동지.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잠시 보석함을 닦으려고 들었을 뿐입니다. 하며 펄쩍 뛰었지만 상황이 나빠졌지요. 현송월이 바로 보이부에 연락해버렸고 그날 오후에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해숙 아주머니는 끌려갔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사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연락만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 없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던 여성이 단지 보석함을 만졌다는 이유로 사망이라니요. 그 순간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이 체제를 위해 지금까지 뭘 지켜왔는가.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도 충성이라는 구호만 외쳐야 한단 말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일렁이더군요. 해숙 아주머니 사건 뒤로 제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불쾌감과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경비를 서면서도 경호팀 안쪽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언제나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런데 저 말고도 비슷한 심정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김영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34 남성으로 저와 같은 경호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철 형이 저에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더군요. 최동무, 요 며칠 표정이 좋지 않소? 나도 사실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 저는 그제야 영철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뒤섞여 있었죠. 해숙 아주머니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철 형이 살짝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대체 뭘 위해 여기 있는 겁니까? 허울뿐인 노래에 맞춰 경호만 하고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저들은 남쪽 것이든 외국 것이든 다 즐기며 사치를 누리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우리 같은 하급자들은 바로 처벌당하고 나는 모르겠어. 도저히 이게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영철 형 둘 다 북받친 감정에 울컥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발각되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을 계기로 우리 둘은 은밀히 만날 때마다 제도와 체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장혜숙 아주머니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지요. 하지만 변화를 공화국 내부에서 시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바깥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길 기대하는 편이 현실적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탈북을 고민하게 되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영철 형 역시 저처럼 집에 어린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부담과 죄책감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밤을 새워가며 얘기하고 또 머뭇거리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계기는 다시 현송월 쪽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만간 중국 베이징에 갈 일이 있다. 예술단 기획 문제로 며칠 머물게 될 것이라며 경호팀 몇 명에게 동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중국에서야말로 탈출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영철 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탈출 루트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사실 북한 내에서도 밀수를 하거나 암암리에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절박한 선택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비밀리에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걸 이용해 한 번에 국경까지 이동한 뒤 연락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베이징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괜히 사소한 태도로 의심이라도 받으면 출발 전에 잡혀갈 테니까요.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평양공항에 갔습니다. 이륙 직전까지도 제 심장은 계속 마구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중간에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일단 비행기에 탑승하고 베이징에 도착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튈지 모르는 각본 없는 생존 게임이었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한 당일은 무사히 호텔까지 배치되었고 밤늦게까지 함께 대기하며 현송월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시내 고급 식당을 돌아다니며 식사와 술자리를 즐기는 데만 열중했지요. 저는 그런 틈을 타 간단히 담배 좀 사오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호텔 밖으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영철 형도 잠시 외부 공기를 쐬겠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편의점 쪽에 기다리고 있는 브로커와 접촉해 구체적인 탈출 스케줄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쯤 현송월이 예술단 쪽 인사들과 만찬을 한다고 호텔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를 틈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작전대로 호텔 옆 골목에서 브로커가 준비한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저를 향해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에 손발이 다 얼어붙었지만 우선 차가 출발하자마자 브로커가 우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부터 곧장 북쪽 국경 도시에 있는 은신처로 갈 거야. 길은 멀지만 경찰 검문만 잘 피하면 돼. 그렇게 우리의 목숨 건 탈출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로 몇 시간씩 이동하다가 검문이 예상되면 한적한 변두리로 우회해서 다시 국도를 타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은신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무서웠습니다. 저와 영철 형은 내내 창문 밖을 살피며 이제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뒤에도 며칠간 이 은신처 저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숨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안내해 주었고 우리는 예정했던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해외 파견 시절 그리고 영철 형이 여러 경로로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를 쥐어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어쨌든 비용을 아까워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현지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두려워 지하실에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죠. 찬바닥에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아껴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절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로커가 큰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찰 단속이 심해져 곧 잡힐 수 있으니 국경을 넘어 직접 제3국으로 이동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 또 무서웠지만 또 이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 인적 드문 경로로 밤에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숲속을 걸어갔고 때로는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전형적인 루트처럼 라오스 방면으로 들어가 태국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동 중에는 굶주림, 추위, 물 부족, 온갖 벌레에 시달리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 번만 발각되어도 중국 당국에 잡혀 북송되면 그게 곧 사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한 달 가까운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저와 영철 형은 태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이때쯤 되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땅에 도착하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적처럼 태국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영철 형과 함께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의 전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 투명한 유리, 환한 조명, 그리고 매끄러운 바닥이 제 눈을 압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이 여유롭고 환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순서를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전광판에서 확인하며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더군요. 북한에서 보던 풍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곳에서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겠다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문화 충격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지원센터로 인도되어 여러 서류와 기초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용어나 서류도 많았습니다. 다만 안내해 주시는 공무원분들 태도가 매우 따뜻했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북에서 늘 들어왔던 우리는 하나의 혈맥이라는 선전 문구가 아니라 실제 체감되는 따뜻함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자원봉사자로부터 대형마트에 가볼래요?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큰 마트가 있다는 말은 북한에서 여러 번 선전물로 접했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마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구석구석까지 상품이 빼곡히 진열돼 있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골라 살 수 있으며 심지어 계산하는 과정도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식품부터 생활용품,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었고 가격표가 붙어 있어 흥정 같은 것도 필요 없더군요. 물자가 넘쳐나는 세상이구나 싶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언어가 비슷해 보여도 익숙지 않은 표현이나 제도가 많아서 헷갈렸고 은행 업무나 휴대폰 개통 같은 것들도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개방성과 정보가 넘쳐났지요. 지금은 국가 지원으로 전문 기술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끔 장혜숙 아주머니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떠나오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죄책감도 크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진짜 실상을 알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들에게도 좀 더 나은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현송어를 경험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은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북한 상층부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우리가 배워온 선정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희생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소수 특권층은 얼마나 사치와 이중적 삶을 누리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탈북했던 김영철 형도 지금 다른 지역에 정착해 정비기술 자격증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좀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고요. 누군가 제게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언젠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마음 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살 땐 늘 불안했고 빼앗길까 두려웠고 감시 속에 움직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북한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언제라도 잡히면 끝장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토록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부디 그분들의 사정과 고통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